이제 살펴볼 것이 1910년부터 해서 이제 30년대, 40년대 거쳐 국외 독립운동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자, 관련된 이제 기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내용이 있어요. 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도가 별로 명확하지 않죠. 이게 예전 지도고 요 지도 자체가 이제 학원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충이라도 이제 위치를 잡아보면 요 A가 있죠. A는 삼원보예요. 삼원보. 그 다음에 여기 B 지역 같은 게 있는데 B는 용정이죠. 용정.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D는 뭐와 관련된 하얼빈과 관련된 하얼빈. 자, 여기고 여기 가가 있는데 이게 신카이호 부근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그 한흥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북만주 지역의 근거지였던 한흥동과 관련된 거다. 요렇게 이제 대충 이제 보는데 요게 대해서 이제 하얼빈이 아니라 약간 자유시가 아니냐. 어,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왜냐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상을 보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해주 자유시나 아니면 알레제니에프 요 정도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뭐냐 인쇄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냥 일단 하얼빈으로 추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가지역에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한흥동이죠. 자, 이 한흥동은 그 당시 이제 건설 당시에 그 이상설이나 이승희 같은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갖고 주민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 국민회와 신민회 간부들이 건설한 거야. 그래서 한흥동 자체가 한족을 흥하게 한다. 이때 한족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한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 음. 그래서 답이 1번 나오죠. 그 2번을 보면 안중근이 그 한국 침략의 원흉을 이토시도를 사겠다. 이건 하얼빈이죠. 그래서 제가 D를 하얼빈을 추종한 게 요 지문 때문인데 일단 틀렸지만 D. 자, 이상설과 이동희가 정 부통령이 되어 대한 강복군 정부를 수립했다. 자, 대한 강복군 정부는 1914년에 건어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수립한 최초의 임시정부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1914년에 이제 러시아 너일 전쟁 10주년 기념해서 그 당시 전쟁의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건어패에서 이제 이상석,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내 항일 분위기를 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를 했죠. 그때 이제 이상설이 정통령,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동엽 부통령, 대한 강복궁 정부. 그래서 이거는 D와 C와 관련된 거죠. 자, 김자진이 거느리는 북로 군정서군이 청산리 전투를 했다. 예. 청산리 전투는 그 당시 총 20년대 6일간에 거쳐서 9차례 전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청산리 부근은 용정 부근일 거예요. 용정 부근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예. 청산리 계곡이니까. 그러니까 B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이 성립된 곳. 서전서숙이 성립된 것은 용정이니까 그 B가 해당이겠죠. B. 2번. 자, 서전서숙은 이상설, 이동호, 뭐 이런 사람, 이동영 이런 사람들이 한인들 민족교육을 위해서 그 설립된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제가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에 참고자료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서전서숙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밑줄 친 가정부의 수입을 목표로 전개한 활동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가정부라는 그 칭호를 좀 봐야 돼. 이게 뭐냐? 이거는 임시정부야. 그 이제 현실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했으니 정신상 신한국은 새롭게 독립 후의 국가 건설은 방향으로 올홍하기를 시작하니 어찌 희망이 같지 아니요. 그 깊지 않으요. 대한 인 국민은 총이 대표하여 공법상 허한 시 허한 바 가정부 자격을 위반하여 뭐 등등 어렵게 말인데 일단은 이 가정부는 임시정부고 요때 실어놓은 신문이 신한민보예요. 요 신한민보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요건 대한인 국민회 있죠. 미주기간. 이 대한인 국민의 기간제예요. 이 신한민보가. 그래서 요거는 1910년 10월 5일 날 그 당시 신한민보가 대한인 자치기관이라는 논설의 그 내용 일부거든요. 예. 참고로 이 대한인 국민회는 장인환 정명훈 사건 때그 장인환 정명훈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했잖아요. 그 암살 사건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미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단체들이야. 그리고 대한인 공의회는 정치적 경향이 뭐냐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가정부라는 건 임시정부 만든 단체들 대부분 공화주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1910년대는 크게 이제 독립운동당에서 정치 지향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복벽운동단체, 예전에 조선왕조 돌아가자는 복벽운동단체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저 공화주의 새롭게 이제 왕조가 아니라 공화국을 만든다는 그런 운동단체로 바뀌었죠. 자,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공화주의냐 복벽주의냐 이걸 물어본 거야. 여기 공화주의니까 일단 공화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가 이제 대동단결선이죠. 이게 공화주의. 그래서 대동단결선은 이 대동단결선언은 그 신한혁명당이 주도해갖고 이제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이 상해에서 발표된 거죠. 그래서 개명운동과 의병운동을 최초 통합한 그런 했는데 주권 불면론이니 국민주권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원래 신한혁명당은 복법단체였다가 이걸 선언을 계기 위해서 공화주의 단체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내 독립운동자들은 대동단결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의 대표기관을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 통일된 인시형 수입 같은 것들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가정부 수입 과정과 연결돼 있어요. 참고로 이 대동단결선언은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선언만 하고 그냥 거기에 끝난 거야. 나중에 안창호가 그 유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동단결선언이 있는 거야. 유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28 독립선언서처럼 널리 알려진 선언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가 있죠. 요것도 이제 가정부 임시정부인데 요 신한민보 자체가 대한인 국민회야. 예. 그래갖고 요 당시 이제 대한인 국민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신한민보에서 했는데 그럼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가 뭐냐? 보통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죠. 대한인 국민회 안에서 그래서 뭐 요때 북아메리카 지부, 하와이, 시베리아 등등 지방총회가 있었어. 요게 이제 그 대한인 국민의 지방총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를 설치했고 그 중앙총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 안창호야. 그러니까 이제 대동단결선언이나 대한국민의 중앙총회는 다 안창호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뭘 목표했다? 가정부 수입 목표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입을 목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과 니은은 왜 답이 아니냐? 그것도 이제 받으셔야겠죠. 자, 기획과 니은이 답이 아닌 거는 일단 대한독립단을 이제 볼게요. 대한독립단 1919년에 4월에 그 당시 봉청성 부근에서 의병장 출신이었던 박장호, 조맹석 이런 사람들이 결성한 한일무장독립단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대에 반대하고 조선왕조에 충성하는 복벽적 성격을 단체야. 그래서 위정척사기열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 단체가 나중에 하여튼 이 단체가 그렇고 그냥 독립의군부 보죠. 이 독립의군부도 당연히 이제 복벽단체죠. 1910년대 임병찬이 고종황제 밀면받고 만든 비밀결사 단체죠. 그래서 이제 뭐 조선총독부에 그 한국 침략 부당성을 통보하고 총독부에 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1915년인가 이때 이제 발각이 되었고 최초의 마지막 의병투쟁 단체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내에. 그래서 요 단체들은 다 복벽이기 때문에 가정부, 공화국을 전제한 임시정부하고는 맞진 않아요. 그래서 답이 디귿과 니은이죠. 예. 자, 4번을 보면 보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여기에 니은의 사료편의사소 설치, 디귿의 독립신문 발행, 그다음에 미은의 예국공채 발행 등등 있죠. 그래서 요거 니은, 그다음에 디귿, 예국공채 발행 여기 답이 니은, 디귿, 니으니까 여기 미은이니까 4번이 되겠죠. 4번에. 자, 여기 조선용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만든 조선민족전선연맹 관련된 거고 이거 한번 기출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강복회 같은 경우 독일 동북 항일 연군 등등에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거고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뭐냐면 요거 독립운동 그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도 쓰시면 될 거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공부하면서 그러면 여기 좀 눈여볼 게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워싱턴 특사박연은 아니냐? 아 워싱턴 특사박연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골란 묶은 거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은 디귿 미이고 나머지는 다 오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 자, 5번은 그 유명한 상균주의야. 상균주의. 조성왕이 이제 공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균주의는 조성왕이 1920년에 기본 구상을 마련했고 31년에 임시정부 대의선으로 체계가 세워졌고요. 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들어가 있어. 근데 상균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동포사회를 이제 기반했고 동포사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보통선거권 그다음에 뭐 의무교육 등등을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요거는 좌우익과 상관없이 그 뭐냐 받아줬다. 조성왕은 참고로 이 사람은 중도 우파 정도상이에요. 그러니까 좌익과 그 민족 그 좌익하고 우익 떠나서 제3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해방 공간에서 활동을 했지만 크게 그 당시 양쪽 진영이 대립한 상황에서 큰 활동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유연의 도중에 납북됐죠. 이 사람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자,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다. 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름을 쓰고 나와 나를 신앙하기 위해서 각각 방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가는 상균제도의 건국 원칙을 청명했다. 자, 여기 사람 이름은 조송왕이죠. 조송왕.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상균주의가 나오는데, 자, 상균주의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크게 이제 뭐냐면 족균, 인균, 극군을 나눠요. 그래서 세 개를 뭐냐면 긍정했기 때문에 상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족균이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의 균등 상태를 얘기하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을 족균이라고 하죠. 족균.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국군이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을 인균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예문에 나온 그 내용은 인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인균은 이제
정권을 균하게 하고 이권을 균하게 하고 하권을 균하게 한다. 예. 그래서 정권이라는 건 정치를 균등히 하고 그 다음에 이권이란 경제를 균등히 하고 그 하권은 교육을 균등히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에 관련된 방향은 보통선거 여기 정권의 보통선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냐면 대생산 기간 및 토지의 국유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죠. 나는 의무교육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균주의 중에 인균과 관련된 되게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되게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뭐 족균이라든지 국균이라는 거는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인가요? 금성 거기만 좀 남아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렵게 나올 때는 뭐 족균, 국균까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보통 인균 정도에서 답변을 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족균은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에 알고 있죠.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국군은 국군 나라와 나라의 그 균등은 식민 정책과 자본주의 자본 제국주의의 배경 침략행위 금지 그다음에 상호 불간섭과 침탈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5번 육기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우측의 지도는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 사이에 만주와 중국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민족 무장 투쟁 단체의 근거지를 간략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인데 여기 지도가 이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2004년도인데 제가 2004년도에 문제 좀 예착이 많아. 그때 이제 합격을 해서 갖고 좀 예착이 많은데 일단 저도 이거 썼어요. 그냥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시험 전날에 1930년대 그 독립운동 단체들 한번 외워보자. 그래갖고 밤새서 그냥 외웠더니 이게 탁 나온 거야. 아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아니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중경 지역에 있었던 A죠. 이 중경이죠. 여기는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강복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는 연안이죠. 연안. 예. 그래서 연안은 하북 조선독립동맹 그 산하부대로서 이제 조선의용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C는 조선의용대가 있었던 어, 단체죠. 조선의용대. 예. 자, 그리고 이제 D는 저기 만주 지역이고, 그러면 요게 B 지역에서 이제 그 표시된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연안이죠. 연안. 그 독립운동 단체와 그가 이제 속했던 군사조직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하북 조선 독립동맹, 조선 의용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ABC 독립운동 단체들이 요 간내죠. 여기는 간내. 네, 여기 만주고. 자, ABC 독립운동단체들이 무장 독립투쟁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가 이후의 시기 변화 측면과 나 당시에 그 추구했던 중국 본토 민족 독립운동 지역의 투쟁 노선을 한개 쓰셔. 여기에서 이제 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시기의 정세 변화. 요 시기가 이제 ABC 활동이니까 1930년에서 40년이죠. 예문이 있었던 그래서 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구분하게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가는 정세 변화를 어떻게 쓰느냐. 중일 전쟁의 반발에 자극을 받았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중일전쟁 정세 자극받았고 국민당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에서 만주에 싸우지 말고 여기 내려와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대거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해서 이제 그때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 이후에 그 193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했고 이들 이제 단체들이 ABC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중일전쟁 자극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D 단체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만주 사변 이후에 30년대 중반 정도 되니까 내려왔고 그 뒤에 37년에 이렇게 자극받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시까지 추구했던 중국 그 본토 독립운동 진영의 투쟁 노세 한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당시까지인데 이건 당시는 요 문맥상 볼 때 주로 이제 뭐냐면 중일전쟁 이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1935년부터 40년 사이의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그 당시라는 말이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 당시 그 전까지 그냥 무장 투쟁을 할 때까지 그 얘기 같은데 일단 외교 말자면 그 전까지 이제 내용을 같이 생각하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까지 추구했던 중국 본토 민주군대 진영 투쟁 노생 한계는 두 가지 맞춰서 해라. 그래서 30년대 전반 초반과 그 20년대까지 쓰시면 되는데 외교 활동이나 개인적 태도에 치중했던 운동 방법 한계를 자각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30년대 후반부터 45년 사이에 그 통일전선 형성과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모색했다. 그래서 외교 활동이나 개인적 태도 활동에 치중했다. 한계를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단 그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고요. 요 관련된 부분을 자 7번을 보죠. 7번. 자 7번 다운 선언에서 밑줄친 기획과 니은의 그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본당이 창당된 이후에 강복대까지 전개됐던 디귿의 내용을 쓰시오. 이게 16년 문제인데요.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최근에 그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예문 자체가 이제 1940년대 그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으로서 통합 한국독립당 있죠. 예, 한국독립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개 단체가 만들어졌죠. 조성왕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그 다음 김구의 한국국민당. 이게 통합돼서 1930년에 40년에 만든 게 통합 한국독립당이에요. 그 한국독립당과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획의 명칭은 본당은 3당과 해체와 함께 본당을 조직하니까 통합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국독립당은 이제 강복 후에도 그 남한에서 이제 활동했던 단체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명칭을 써라. 자,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부대를 했는데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부대는 뭐냐면 조선우용대예요. 조선우용대. 자, 조선민족혁명대는 그 민족혁명당이 이제 합당하고 나서 여러 단체가 근데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그 반발해서 이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조성왕이 이제 그 한국독립당의 조선혁명당은 나왔고 그때 이제 그들이 나간 후에 의열단 주소 다시 재조직한 당이에요. 예, 이게 조선민족혁명당이고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이제 그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또 이제 뭐냐면 그 여러 또 세 개 단체인가요? 세 개 단체 정도 연합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단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예요. 예, 의용대. 그래서 여기 니은 그 기업과 관련된 니은과 명칭은 조선의용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쭉 의열단이 주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임시정부의 항일 군사활동이 있죠. 그래서 이 항일 군사활동 쓰는데 요거 뭐 교과서 정도 수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연합군과 작전을 같이 수행했고요. 인팔 작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OSS 부대의 지원으로 국내 진공 작전, 독수리 작전 했고 한국 강복권 창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요걸 이제 알려면 임시정부 활동 내용, 특히 40년대에 임시정부 활동 내용과 그 당시 이제 조선우영대와 조선우영군, 한국독립당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30년대, 40년대 간내 민족독립운동 요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 요 관련돼 갖고 제가 교재나 저기 3편 기출문제 분석편에 그 도표 그려놨어요. 같이 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이후에 전개된 1920년대 독립운동 전선에 통합노동에 가서 작성 방법대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가와 나가 이제 쭉 있죠. 그 민족의 항일 연구한 자유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의 대표인 임시유정호는 의회전 임시유정호는 민의를 체크하여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10개 조의 임시헌정을 기본 삼아 임시헌법을 제정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당시에 1919년이죠. 헌법 내용이에요. 헌법 개정 1차 헌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차 개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나는 1.5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그 강보구에 완선정에 그 국권 회복 운동자 단체가 있다. 대한민국은 최고 권력은 임시 유정에 있다. 뭐 등등 있는데 이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강복 운동 단체들의 단결한 당 이렇게 있죠. 요게 핵심 당이에요. 네, 핵심 키워드죠. 요게 뭐냐면 민족 유일당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30년에 들어가면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의 이제 좌우익을 떠나서 하나로 합치자.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뭐냐 동감하고 합치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를 그걸 합치기 전에 일종의 임시정부가 이제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민족 유일당 이전 그 합치기 이전에 그 전에 이제 그걸 이제 정권을 그것도 민족 유일당 가칭 위임당부터 위임받는 위임정부로 해놓고 요걸 이제 결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3차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의 준비 단계에서 했다. 3차 개헌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실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제가 강의 시간 때도 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가헌법이 어느 정도의 법통을 계승했는지 쓰시오. 요거는 당연히 한성정부죠. 한성정부. 목목상 정부였지만 일단은 국내에 기반해뒀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요. 그냥 가헌법 아래에서 그 당시 1차 개헌 때죠. 정부가 분열된 이후에 독립운동의 통합과 한류를 모색하기 위해서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임시정부 밖에서 만든 회의가 있어요. 이게 국민대표회의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민주주의 기획의 결성을 일환으로 국내와 만주에서 전개했던 운동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강복 운동 단체 대단결 유일당 운동인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국내에서는 신간의 창소 있었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삼부 통합 운동이 있었어. 제가 30년대라고 했는데 이게 20년대예요. 말 잘못했어요 제가. 예. 삼부 통합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 그 당시 제2차 코미테론과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2차 코미테론에서 지시를 내렸죠. 좌우익 간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 지시를 했고 중국에서는 제1차 국공합작, 우리나라에서는 신간의 삼부통합운동, 뭐 이 삼부통합운동은 좀 약간 다른 거지만 하여튼 간내 민족 유일당 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자, 그 당시 임시정부의 개헌 내용 1차부터 해서 2차, 3차, 3차, 5차까지 개헌 내용과 그 당시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3차 개헌 때 그 간내 중국 간내와 그다음에 했던 통합운동 내용 그다음 국내에서 신간의 만주에는 삼부통합운동 이런 것들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삼부통합운동하고 중국의 간내통합운동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면 이건 좀 약간 작게 해야 되겠네요. 예. 자, 다음 자료는 독립운동 방략과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게 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 9편이 좀 더 풀어야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예. 자, 이거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제가 한면에 보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간은 어 여기 보면 이제 2천만 대한민족이 일체가 되어 죽느냐 자유냐 기억의 원년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2년. 저 기억의 원년이라는 건 기억에 들어가면 독립전쟁 원년이야. 그래서 독립전쟁 원년을 몇 년을 정했냐면 그 당시 이제 1920년을 정했어. 20년. 독립전쟁 원년은 20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년을 만드는 대한민국 2년이니까 그 1920년에 이제 대한민국 2년을 이제 건국연도가 1919년이니까 20년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요걸 알려면 좀 약간 내용 지식을 좀 알아야 돼. 배경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20그 독립운동 초창기 때, 그러니까 임시정부 초창기 때 운동을 외교 독립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교 독립을 추진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예. 20년대까지만 해도 초창기 때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주도 세력은 이승만이 아니었어요. 이승만은 밖에 있었어. 저희 미국에 있었고 들어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주도했던 거는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그 당시 그 이동이었어요. 이동이. 이동은 한인사회대 대표고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의 독립 방향은 뭘로 정한다.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무장투쟁론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그 당시 독립 그 전쟁 원년을 선포했던 거죠. 독립전쟁 원년. 자,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이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승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승만이 미국에 버티고 있다가 너 왜 안 들어와? 대통령이 돼놓고는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냐 해갖고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일단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이게 독립투쟁론이 외교 독립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교 독립론이라고 한 거는 초창기 때 이승만이 들어온 그 직후예요. 전까지는 독립전쟁론을 추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초창기 때 국무원 포고나 이런 것들에 이제 나와있죠. 국무원 포고나 행정부, 뭐 국방부 포고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면 대한민국 인정부 니은의 시점에 채택한 독립운동의 방향이 기억에 공통됐던 용어 요거 있죠. 1920년 초반에는 요 당시에는 그때는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다. 그때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아까 얘기했처럼 그 독립전쟁론, 독립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 공통으로 들어간 두 지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사랑하는 우리는 디귿 두 지역의 200만 도포도다. 요두 지역이니까 어떤 지역을 의미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를 쓰시면 돼요. 국가. 러시아, 중국. 이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러시아, 중국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지역 아니냐?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냐? 근데 지역이라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을 보면 지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부분도 가리키지만 국가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 그래서 국가를 더 초월한 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을 그냥 총칭할 때 국가나 어떤 특정한 범위를 총칭할 때 그냥 지역이나 강봉에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건 이제 간도와 연해주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용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조성 용어를 쓰니까 요거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에 독립전쟁론을 이제 투쟁론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주정부가 초창기 때 추진했던 방책 니을의 사례를 쓰시오. 예, 군대 평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군대 평성과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돼요. 요거는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보면 천재인가요? 네, 거기에 독립투쟁론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임시정부가 독립투쟁론을 바탕으로 뭘 추진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 이제 보면요. 일단 그 서간도 지역에 활동했던 강복군 총영을 건설했고 그다음에 육군 중만 참의부를 비롯한 서구군전서, 북간도 지역이나 북로군전서 같은 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를 지켜지켰다. 그래서 강복군 총영, 참의부, 그다음에 서구군전서, 북로군전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렵게 좀 정리를 하자면 또 제가 한편 기출문제 분석에 국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서간도 군구, 북간도 군구, 강동 군구, 노령지구 나누고 이곳의 사무는 임시지방의 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한다. 그리고 뭐 그 지역에서 이제 만 20세에서 50세 이상의 남자를 징병한다. 병역의 의무를 준다. 그런 것도 이제 국편이 있는데 굳이 국편에 있는 어려운 것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정도 교과서 수준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요게 이제 1920년대에 일어났던 건데 여기 이게 이제 뭐에 들어가냐 미은에 1906월 7일 날 상호 7시에 북한도에 주둔했던 그 아군 700명이 북로 소재지인 왕칭역에 출발해서 몰려 여기가 미음에 들어갈 것이 봉오동이야. 봉오동. 작년에 그와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졌죠. 봉오동. 예, 봉오동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봉오동이라고 안 적고 청산리라고 적은 분들이 많다. 청산리. 왜냐면 봉오동하고 청산리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달수가 틀려요. 달수가. 그래서 봉오동은 6월달 정도 일어났죠. 6월달. 단서가 6월 7일이란 말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청산리 전투 있죠? 청산리 전투는 이게 이제 거의 9월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좀 약간 두세 달 늦게 일어났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에 안 맞아 시기가. 그래서 요 6월 7일이 봉오동 전투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조하세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려면 이제 독립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론에 입각한 전략 전술 이것도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봉오동 전투 나왔으니까 이제 봉오동 전투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도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죠. 왜냐면 같이 연결돼 있어. 네, 그래갖고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 수운동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민족문화 수운동은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가지고
1930년대 40년대 거쳐서 진흥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주로 국어나 국사 관련된 연구를 하자고 이제 했던 운동이 그 운동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그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신민족주의 사학이 나오죠. 신민족주의 사학. 네. 신민족주의 사학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그 실증성을 플러스 시키죠. 네, 특수성, 보편성, 실증성을 합친 건데 주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그걸 이제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손진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안재웅이나 그 주로 이제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손진태를 물어보시잖아. 신민족주의사가 했던 손진태인데 손진태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대내적인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인 민족성적인 논리를 결합시켰고 그렇지만 계급과 민족 중에 민족을 더 강조했죠. 그래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중의 생명은 길다가 해서 계급투쟁보다 민중의 입장을 되게 강조했다. 그리고 해방전국 시기 때 그 좌우익 분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단결하고 흥하며 분열을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하면서 그 당시 그 외치며 좌우익 통합에 어떤 앞장섰던 거고요. 대표적인 저것은 이제 조선민족사 개론, 국사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족과 계급을 중층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민족의 문제를 더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한번 기출 예문에서 찾아보면 계급보다는 민족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거 맞죠? 해방전국 시기 때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이 말을 했죠. 그 다음 민족 성장의 논리, 대내적인 민족 성장의 논리, 대외적인 민족 성장의 논리와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사회발전 논리가 결합됐다. 민족과 계급을 결합을 시켰어.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연합성 신민족주의 이론인데 이건 백나온이 주장한 백나온이. 그래서 이제 백나온이 이제 거기에 주장하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갖고 그 백나온 해방공간에 정치 활동하면서 그 신민족주의보다는 잠깐만 연합성 신민주주의일 거야. 아마 이게 원래 그 민주주의인데 이 오타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백나온이 주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급진적인 프로레타 계급이 독자적인 정권을 담당할 만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프로레타 계급이 그 당시 소부에서는 연대를 강조했다. 그렇지만 신민족주의 사과는 관련이 없죠. 백나온은 사회경제사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아니 그 답이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 답안이? 네. 아, 3번, 2번, 3번이에요, 3번. 예, 기은, 기은, 디귿이니까. 이렇게.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마 일제 시기 때 국학자와 그 활동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박은식이 난가사상을 연구했다? 이건 틀리죠. 난가사상은 신치호.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죠. 민족의 혼, 국혼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번을 보면 안재용이 조성왕 운동을 했죠. 이 사람이 이거 맞고 조성왕 운동은 뒤에 또 나와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주시경이 한국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했는데 주시경이 통일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만든 조선 어학회가 있어요. 조선 어학회에서 그 당시 한국 맞춤법 통일안을 제시했어. 조선 어학회. 자, 그 다음에 전영필이 한국 타파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틀렸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전영필 같으면 그 문화재 수집가도 유명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이름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호가 간송이죠. 간송 미술관 같은 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정영필이 아니라 이건 고윤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 고윤유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유섭 섭이 그걸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국내 명승이나 고전, 사찰 등을 이제 답사 연구하면서 조선은 송독 고적이라든지 조선 타파 연구, 고조청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민족주의 사학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87번이야. 87번. 이렇게 오늘 4시간 하기 때문에 세 번째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예.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 일제 신민주의 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대항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그 저서와 명을 쓰고 이 당시에 민족주의 사학자의 주된 주장 두 가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딱 보시면 국혼이 있고 국백이 있죠. 그래서 국혼이 보존되면 나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국혼을 국교, 국가, 국어, 국문, 국사 국혼의 범위도 있고 국백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정보, 군대, 성지, 함선, 기계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는 뜻이 망해도 외형적인 망해도 국혼이 살면 언젠간 우리가 나라를 보이는 나라를 국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민족의 혼을 강조한 국혼을 강조했던 사람이 박은식이죠. 박은식이 쓴 유명한 통사는 한국통사. 여기 한국통사에 있는 거예요. 요때 통사에는 뭐냐면 전반적 역사를 본다는 게 아니라 앞을 통해요. 우리 아픔의 역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어떤 주된 주장 이거 좀 주관적인 건데 일단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임의로 이제 달아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일제 식민사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했고요. 그다음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 말살 정치에 맞서서 독립운동의 정치적 원동력을 강조했다. 그 당시 이제 보통 민족주의 간념사학이다 할 만큼 뭐 혼인이 난가사상이니 시민이 간접적인 것들 민족 정신을 강조했어. 이런 것들이 1920년대는 다른 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 그런 것들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 실증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너무 또 특수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성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 민족주의 사학자 나오면 대부분 박은식이나 대부분 그래서 신체우도 중요한데 실제로 나온 거 보면 박은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은 신민사학과 관련된 문제예요. 신민사학. 자, 다음은 어느 역사학자의 저술가 그 어느 기관의 편찬물 내용이다. 자, 가에 들어갈 책 이름과 나가 가리키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다들 신화를 위해서 일제가 성립한 최종 명칭을 쓰시오. 기관의 최종 명칭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보면 A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역사학자 어느 저술이니까 이게 아마 A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좀 써주지. 이건 제가 안 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고인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그 당시 국가가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 되게 국가는 형체나 역사는 정신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니 정신만이 독주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한국 통사를 저작하는 소이다. 그런 이유다. 정신이 존속 불면한 형체는 때맞춰 부활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요때 이제 그 들어갈 건 통사니까 한국 통사죠. 박은식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나와 연결돼서 좀 보셔야 돼요. 자, B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사 관련 조선사. 조선사는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졌어요. 조선사 편수회. 이때 조선사라는 거는 조선 전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사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사의 전반 역사. 어디부터 출발하냐? 한사군부터 출발. 왜? 우리가 항상
그 중국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기점을 해갖고 출발을 해갖고 서술한 역사죠. 예. 그래서 있고 이때 이제 이 조선사는 처음에는 그 조선사 편수회가 아니라 언제부터 출발했냐?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조선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안 되냐? 여기에 단설도죠. 기간에 최종 멍칭하는 거야. 최종 멍칭. 그게 나중에 이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이름 뭘로 바뀌냐? 1925년 6월에 일본 왕의 친령으로 조선사 편수회로 이름을 간판 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한국사를 조선사를 출판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설립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예요. 편찬위원회가 아니라. 자, 하여튼 이때 제2조선인들은 이제 조선사 서문을 쓰면서 이 당시 그 전반적 역사를 쓰면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제2조선인 있죠. 제2조선인 누구겠어요? 요거는 요 앞에 있는 한국통사를 썼던 신채호를 얘기해요. 신채호. 그래서 제2조선 신채호인 한국통사처럼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한번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뭐 조선을 썼다 뭐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설을 그만하는 대신에 그 공명정대한 저서로서 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거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조선사 편수회가 실종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네. 문헌 고중학과 연결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사를 보면 사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료집. 그냥 사료집을 자기가 주장한 타율성론, 자율성론 이런 것들 관련된 사료가 다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지금도 보신 교수님들이 있더라고. 그 내용을 좋아서 본 게 아니라 보통 사료를 정리할 때 요걸 보고 정리하기 편해서 그래요. 사료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자기가 구미에 맞는 사료들 뭐냐면 제시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너희들 주장 그 뭐냐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예전에 말했던 거죠. 봐봐 여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실증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집된 사료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요 관련돼서 예전에 역조론에서 한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예,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쓴 사람이 학자가 주도한 학술운동의 명칭과 학술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내용은 요건 이제 뭐냐면 그 1930년에 정인보가 동아일보에 실린 5천년간 조선의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육체의 죽음보다 정신의 죽음이 더 무섭다. 그래서 이건 꼭 마음의 죽음이고 민족의 마음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의 어떤 특수한 것을 찾다 보니까 시닥을 강조했어. 그래서 그 당시 시닥 안에 그 당시 민족 중심이 어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시닥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여의당전서 가능되면서 시닥이 본격적으로 연구됐죠. 뭐와 관련된 운동이죠? 예, 조선학 운동이죠. 조선학 운동. 자, 조선학 운동의 의의는 시닥의 의미가 부각됐다. 이때 시닥의 의미는 조선 후기 때 그 시닥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시닥의 의미가 부각됐고, 그다음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했고, 그다음 신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대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학자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높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했다. 왜냐 민족주의 정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증주의도 또 받아들였죠. 실증주의 연구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선화 운동은 좀 약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201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 6, 7년 넘어갔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제가 또 그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고, 그리고 관련된 또 뭐냐면 교재도 있어요. 그 설명할 때 내용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요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안 보이네. 딱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줄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 보면요. 그 가와 나와 같이 주장한 역사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가는 이제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 13년 기출문제였는데 항상 기출 예문도 보면 맨날 나왔던 데 나와. 예. 거기 보면 자,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가 면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등등해서 혼을 강조하는 역사. 박은식의 한국통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그 조선사의 연구는 바로 과거의 역사적, 그 다음에 사회적 발전의 변동 과정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구명하는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뤄나가는 것을 뭐냐면 입문하고 있다. 그건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 이렇게 단서가 나오죠. 이 보편적 법칙을 강조하는 애들은 뭐예요? 유물사관을 받아들인 사회경제 사학이죠. 이거 범증법적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단서가 좋죠. 뭐 계급 나오고 법칙성 나오고. 자, 그러면 요 글은 누가 썼냐? 뭐 이 사람만 기억하라고 있죠. 백나운. 대개 보면 사회경제사학은 백나운이 거의 되면 99% 나와요. 이건 조선사회 경제사 서문 내용이에요. 이건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의열단 요청으로 조선혁명 선언, 의열단 선언을 작성했다? 아니죠. 박응식이 아니라 이건 신채가 했던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 지열사를 접수했다. 맞죠? 이 당시 이제 사료편찬서라고 해서 임시정부 산하에 사료편찬서가 있었어. 거기에서 저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강조하는 봉건사회 부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고대에 있다가 중세 없이 정체돼 있다가 국가로 근대로 등업됐다. 그래서 근대 등업을 누가 시켜주냐? 일제가 시켜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죠. 네. 우리도 존재가 있다. 고려나 조선시대가 중세 사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 있죠. 이걸 이제 정체성론의 근거로서 마르크스 사학에서는 또 주장한 건데,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중세의 한 유형으로 봤죠. 재해석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진단학교를 설립하고 개별 사실 엄격한 고증을 이제 추구했다. 이거는 이병돌 비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강당 사학자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틀리죠. 그 답이 3번이야. 니은과 티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부할 게 뭐겠어요? 이 주제에서 뽑아봐야죠. 민족주의 사학, 특히 박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도 공부를 해두셔야죠. 누굴 중심으로? 그 당시 그 백나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그다음 또 한편은 진단학기가 있죠. 진단학기도 공부를 해두시고, 진단학기 난개사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오답이지만 그 당시 신책으로 썼던 조선혁명 선언이 있어. 조선혁명 선언.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조선혁명 선언은.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7번을 보죠. 7번. 7번까지는 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기출 한번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냈어요. 이게 아주 94년도면 한참 뒤죠. 뭐 강의 듣는 분 중에 94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 우리나라 정통 미술의 특성을 비애미, 그다음에 숙주애미 이렇게 있죠. 뭐 비애미와 숙주애미가 뭔지는 이제 약간 미학적 가치니까 쉽게 말하면 한 보통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술한 그 민족 사학자들 누구냐? 요걸 이제 보면 이게 말 자체가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 대표적인 고유성이 아까쯤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 사람이 고유성이 설명했다. 그래서 고유성 일제 강점 때 미술사학자로서 그다음 경성제국 미학연구실에 조수 근무했던 사람이죠.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 미술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 중국, 일본, 그 한국과 일본, 인도와 구별은 한국 특유의 미를 본질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말들이 이제 약간 일본 애들이 말을 좀 들었던 거죠. 영향을 받았던 거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저서가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조선 타파 연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조형과 질과 양을 대표하는 타파에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고유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송성학, 뭐 김옥롱, 최승호인데 듣보잡이죠. 이 사람도 뭐 미술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일단 그 송성학은 민속학자예요. 민속학자 일단.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민속학자인데 이 사람은 민속학자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송진태와 정인성학의 조선 민속학계를 창설했던 사람이고 김옥롱 자체가 이제 고고학자 미술학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사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수필가우스 이제 유명하죠. 문인화가우스도 유명하고 그다음 최승욱도 이 사람도 미술사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성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그 고윤석 아까쯤에 했던 사람 있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고고미술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고윤석이라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한국 탑파 그러니까 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죠. 현대사회. 예, 현대사회인데 요 부분은 잠깐 끊고 시작할게요.